네, 자 이제 지번과 지목 등록하는 방법이었고요. 자, 이 시간에는 이제 경계와 면적을 등록하는 방법을 합니다. 경계를 먼저 등록을 하고 나중에 면적을 등록을 해요. 그래서 경계부터 하고 나중에 면적을 합니다. 먼저 개념부터 보죠. 경계의 해가지고요. 자, 우리 예를 들면은요, 거기 밑에 이제 그림도 있죠. 자, 실제 토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토지에 이렇게 경계가 있죠. 자, 경계는 그림으로 그려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경계를 등록하기 위한 이제 지적 공부를 만드는데 보통 이제 지적도 임야도를 만든다고 했죠. 그래서 지적도 임야도를 합쳐서 이제 보통 그냥 도면이라고 해요. 그래서 도면에 이제 등록을 하게 되겠죠. 모양을 경계를 등록해요. 경계를 등록하려면 먼저 경계 실제 토지의 거리를 먼저 측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측량이라고 하는 거죠. 그대로 등록할 수는 없고 줄여서 등록을 해야 되겠죠. 줄이는 정도로 우리는 축척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줄여서 이제 등록을 하게 되는데 먼저 거리를 측정을 할 때 어떻게 측량을 할 것이냐 문제가 되는 거죠. 줄자 가지고 거리를 측정하면 오차가 너무 커질 것이고요. 그래서 측량하는 방법은요, 측량을 하는 기준점을 이렇게 정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지적 측량의 기준점에서 지적 기준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준점을 먼저 설치를 한 다음에 여기서 측량을 해요. 그래서 실제 토지의 이제 경계점에다가요, 이제 광파기 뭐 이런 거 있어요. 전문적인 기계를 설치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광선을 쏩니다. 갔다 오는 시간에 의해서 거리를 측정하고, 광선 쏴서 갔다 오는 시간에서 거리를 측정하고, 그러면 각도를 알고 있죠. 그러면 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를 알고 또 각도를 알면은요, 그 각도를 알면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찍이 수학을 포기하게 했던 그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거리를 측정합니다. 자, 그래서 거리를 측정해서 줄여가지고 이제 등록을 해요. 그러면 실제 토지는 직선처럼 보이지만 직선은 아니죠. 이게 직선처럼 보이지만 직선은 아니에요. 수학 속에서만 존재하죠. 그러나 우리가 거리를 측정할 때요, 삼각형을 만들어서 측량을 하다 보니까요, 이것은 직선으로 표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때 도면, 지적도나 임야도에 이제 그려져 있는 이 직선이죠. 직선. 등록된 직선. 이 직선을 우리는 경계라고 해요. 경계. 그러면 이게 그 꼭지점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경계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경계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토지에 이제 경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제 토지의 경계는 도면상의 경계와 구별해서 이제 지상이라는 말을 붙여서 지상경계라고 하고, 지상경계의 이제 경계점들을 우리는 지상경계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 토지는 반드시 지상이라는 표현을 붙여요. 붙여가지고 경계와 구별합니다. 엄격하게 구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경계 개념이 나오죠. 경계라는 것은 경계점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 공부, 구체적으로는 이제 도면, 즉 지적도 임야에 등록된 선을 말합니다. 나머지 내용은 지금 안 보셔도 돼요. 경계에 관한 이제 개념만 좀 보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경계를 등록할 때는 측량을 실시한다는 거죠. 당연히 정확한 측정값으로 측량을 해야 되겠죠. 뒤에서 보겠지만요, 합병은 경계 이동이 있으면은 합병은 측량을 하지를 않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합병 시간에 공부를 해요. 합병은 측량할 필요가 없어요. 두 토지를 만약에 한 토지로 합병을 하게 되면요, 이 경계만 말소해 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측량할 필요가 없다. 이건 뒤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계 개념을 보았고요. 그럼 지상 경계를 또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지상 경계를 기준으로 측량을 하기 때문에 이제 지상 경계는 어떻게 이제 구별되고 구분되고 위치가 표시되느냐. 보통 이 토지가 있으면 인접하는 토지가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은 실제 토지 경계는 이게 담이 있다든지 둑이 있다든지 하겠죠. 자, 이런 것이 있다든지 죄송합니다. 뭐 철조망이 있다든지 뭐 구조물이 있다든지 아니면 말뚝 같은 게 이렇게 박아져 있는 거죠. 빨간색으로 되는 말뚝 같은 거 있어요. 이걸 경계점 표지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구분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 토지가 한 필지가 있는데 이 토지를 두 토지로 분할할 수가 있죠. 자, 분할할 때는 자, 이렇게 분할하려고 한다. 그러면 여기 이제 경계점 표지 같은 걸 설치하겠죠. 여기는 지상 경계점이 새롭게 이제 만들어지겠죠. 지상 경계점이 새롭게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분할을 할 거 아니에요. 여기다 이제 말뚝 같은 거 박아 놓고 여기다 말뚝 같은 거 박아 놔 가지고 이제 측량을 통해서 지적 공부에 이 점을 이쪽으로, 이 점을 이쪽으로 이제 등록을 한 다음에 한 줄로 그으면은 이제 분할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분할 같은 걸 하는 경우에는요, 자, 이렇게 토지의 이동이 뭐 분할이랄지 신규 등록할 때도 이제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 같은 거 설치해 놓고 이제 측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토지의 이동, 분할, 대표 중에 분할이죠. 분할 같은 걸 하게 되면요, 새로운 지상 경계가 정해지는 거죠. 새로운 지상 경계를 정할 때,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할 때는요, 자, 이 지상 경계를 정한 다음에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 토지를 갑이 소유하고 이 토지는 너한테 팔았다고 해보죠. 근데 여기에 실제 토지는 선이 그어져 있지는 않잖아요. 말뚝만 박아져 있어요. 지상 경계점만 표시해 놨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빠져나가서 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사라져서 빠져나가요. 10년, 20년 지나버리면 여기에 풀만 무성하게 지내고 이런 거 없다라는 거죠. 나중에 갑과 을 사이에 경계에 관한 이제 다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를 대비해 가지고요. 그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나중에 사라졌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요. 지상 경계를 새로 정했을 때는 이 지상 경계점에 관한 정보, 지상 경계점이죠. 정보들을요. 등록해 놓은 장부를 만들도록 해요. 그래 이게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다시 바로 복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할 때는 이 지상 경계점에 관한 정보들을 등록해 놓은 장부를 만드는데 바로 이것이 지상 경계점 등록부예요. 말 그대로 따라가면 되겠죠. 지상 경계점에 관한 사항이 등록되는 장부다. 그러면 시험 문제는요. 이제 지상 경계점 등록부의 개념도 나와요.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할 때는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이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들 요게 또 시험 문제 나옵니다. 밑에 보시면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지상 경계점에 관한 정보들 등록해 놓는데 자, 사항들 한번 보죠. 먼저 이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도대체 어떤 토지에 대한 장부냐부터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토지의 소재 지번을 가지고 토지가 특정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지적 공부, 지적에 관한 부수적 장부에는요, 소재 지번이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어떤 토지에 대한 장부냐 해서 소재 지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토지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좌표까지 등록되어 있는 토지라면요, 그 좌표도 등록을 합니다. 좌표는 조금 있다가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니까 나중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요 아마 다음 주에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좌표가 있으면 좌표도 등록하고요. 그 다음에 지목도 등록을 합니다. 지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적구에 등록된 지목을 등록을 하게 되는데 이것만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제 토지의 경계를 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공부상 지목,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하고 실제 토지가 이용되는 지목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실제 토지의 그 경계점을 알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토지 이용 지목도 함께 기록을 합니다. 또 다르게 됐을 때는 함께 기록을 하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경계점의 위치를 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경계점 위치를 알려고 하는데 그 경계점을 설치를 했잖아요. 설치를 했는데 이 경계점 그 말뚝의 종류가 다양해요. 어떤 종류의 말뚝을 설치했는지 이것부터 적습니다. 그래서 종류, 경계점 표지의 종류와 그 경계점 표지의 위치 이걸 알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경계점 표지의 위치, 경계점 위치도 기록을 하고요. 근데 이것을 글로 표현해 놓으면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림도 그려 놓습니다. 설명도. 그러니까 그림도 그려놓고요. 근데 그림을 아무리 정밀하게 그린다고 하더라도 정밀도가 좀 떨어지죠. 그래서 사진까지 찍어놔요. 사진 파일. 자, 그러면요. 시험 문제는요. 등록되는 사항, 등록되지 않는 사항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암기를 해야 돼요. 암기하면 맞추고 암기 못하면 틀릴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요. 어느 정도 이해를 했으면 암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또 두 문자로 암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 배우 중에 소지섭이라고 있죠. 소지섭. 그래서 소지섭을 연상하면서요. 자, 소지. 예. 그 다음에 좌지, 종위, 설사. 예. 상상을 하면서 소지, 좌지, 종위, 설사. 이렇게 외웁니다. 자, 그러면 이것만 외워서는 안 되고요. 이거는 힌트이기 때문에 두 문자는 그 내용도 알아야 돼요. 소지, 그러면 소지와 지번이지 소유자 아니죠. 우리는 소유자는 필요 없어요. 실제 토지의 그 경계점을 알려고 하는 거니까 소는 소재를 말하지 소유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좌로 시작되는 것은요, 좌표밖에 없어요. 우리 지적법에서는 좌표 하면 되고, 지가 두 개 나와서 하나가 지번이면 하나는 당연히 지목이 됩니다. 그러면 지목과 관련돼서는 특별히 실제 토지 이용 지목도 기록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종위 그러면 종류와 위치, 설사 그러면은 설명도와 사진 파일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그래서 두 문자도 그렇게 체크해 놨으니까 이 두 문자를 가지고 외우시면 맞추고요. 안 외우면은 뭐 틀릴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거는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경계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해서는요, 이제 경계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될 텐데, 경계를 등록하려면, 지적공부에 경계를 등록하려면 지상 경계가 먼저 정해져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상 경계를 측량을 통해서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지상 경계가 먼저 결정이 돼야 돼요. 그럼 지상 경계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것이 이제 다음 페이지에 이제 경계 결정 기준 해가지고 나오죠. 자, 그럼 우리 경계가요. 자, 여기는 갑이 소유하고 오른쪽에는 이제 을이 소유하는 토지가 있어요. 그럼 거기 이제 담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담이 이제 지상 경계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측량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담이 두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위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보이고 옆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럼 담이 두께를 가지고 있는데 왼쪽을 기준으로 측량하느냐, 오른쪽 기준으로 측량하느냐, 아니면 정중앙을 기준으로 측량하느냐에 따라서 경계가 틀려지잖아요.
자, 그러면 어디를 기준으로 측량하느냐? 즉, 지상 경계를 어디로 결정되느냐? 이게 정해져야 되겠죠. 그래, 측량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때 인접하는 토지 간의 높낮이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보통 이 담은 갑과 을이 공동 비용으로 설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공동 비용으로 설치하면 담을 설치할 때 갑과 을이 자기의 토지 양쪽으로 담을 쌓는 게 일반적이겠죠. 자, 그래서 연접하는 토지 간의 높낮이 차이가 없으면 그 구조물의 중앙을 지상 경계로 결정을 하고 여기를 기준으로 측량을 한다는 거죠. 구조물의 중앙. 근데 만약에 연접하는 토지 간의 높낮이 차이가 이렇게 있어요. 높낮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러면은 위 토지하고 아래 토지하고 이렇게 있으면요. 위 토지가 이제 쓰러지면은요. 쓰러질 수 있죠. 그러면은 갑이 이제 손해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위 토지가 쓰러지지 않도록 축대 같은 걸 설치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그럼 축대가 있습니다. 뭐 이 축대는 반반 비용으로 설치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 토지, 을이 소유하는 토지가 쓰러져가지고 갑한테 손해를 주기라도 할지 아니면 생명에 위협을 주게 되면은요. 을이 다 책임져야 돼요. 을의 토지가 쓰러져가지고 갑한테 손해를 줬으니까. 그래서 위 토지 소유자는 쓰러지지 않도록 막아야 될 의무를 부담해요. 을이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면 축대는 누가 설치해야 돼요? 을이 설치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축대는 당연히 을이 소유하는 것이 되겠죠. 을이 설치했으니까. 자, 그러면은 을이 축대를 설치할 때 갑 토지 안쪽으로 설치하려면 갑이 가만히 있지를 않았겠죠. 그러면 당연히 을은 자기 토지 안쪽으로 축대를 설치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축대의 하단부가 갑과 을의 지상 경계였다는 걸 의미하겠죠. 자, 그래서 하단부예요. 구조물의 하단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이제 임야가 있습니다. 자, 임야가 있는데요. 자, 임야를 깎아가지고 임야가 있고요. 저 여기도 도로를 만듭니다. 이렇게. 자, 임야를 깎아서 도로를 만들어요. 또 이럴 수도 있고요. 저 임야인데 여기다 땅을 파가지고 운하를 만들 수도 있죠. 운하를 만들면 국어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도로나 국어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 깎아낸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는 경계를 어디로 할 것이냐요. 자, 여기는 임야고 여기는 도로예요. 임야와 도로의 경계는 여기라고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여기 이제 도로와 임야의 요 경계인데요. 이제 경사면이 있잖아요. 이 경사면을 도로로 볼 것이냐, 임야로 볼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사면은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깎아낸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도로로 포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도로와 임야의 경계는 경사면의 상단부가 돼요. 뭐 국어일 경우도 마찬가지죠. 여기 바닥 부분 여기는 국어예요. 여기는 임야고. 그러면 경사하면 어떻습니까? 국어를 만들기 위해서 깎아냈으니까요. 경사면의 상단부가 국어와 임야의 경계가 되는 거죠. 즉 도로, 국어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었을 때는요.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경사면의 상단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앙 하나 있고 하단부 하나 있고 상단부 하나 있죠. 그러니까 하나씩 있기 때문에 이게 그림을 연상해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 이제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보통은 이게 원칙인데 을이라는 사람이 축대를 설치해야 되는데 을이 축대를 설치하지 않아서 쓰러져가지고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이 자기 돈으로 축대를 설치합니다. 살기 위해서. 그럼 갑이 축대를 설치했기 때문에 이것은 갑이 소유하게 되겠죠. 그럼 갑이 소유하는 축대를 설치하는데 을 토지 안쪽에다 설치하려면 을이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당연히 갑은 자기 토지 안쪽에다 설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축대가 갑이 소유하는 거라면요. 이때는 여기가 지상경계였다는 걸 말하겠죠. 위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반씩 부담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측량하러 봤더니 을이 뭐라고 하느냐. 이 건물, 이 담 내가 설치했다는 거예요. 갑이 협조를 안 해가지고. 그러면 이 담은 을의 것이고요. 그럼 을은 당연히 자기 토지 안쪽으로 설치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때는 여기가 지상경계가 되는 거죠. 반대로 만약 이것을요, 갑이 설치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가 지상경계였다는 걸 말하겠죠. 즉,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요, 구조물의 소유자가 다르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구조물의 소유권에 따라서 지상경계가 정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처음에 설명했던 그것과 다른 경우가 아니었을 때, 이건 원칙인 것이고, 소유자가 다르면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경계를 정한다. 그리고 거기를 기준으로 측량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번하고 5번은요, 이건 토지와 토지의 경계인데, 4번하고 5번은요, 토지와 바다와의 경계입니다. 토지와 바다. 자, 그러면은 토지가 어떤 토지는 바다와 인접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바다와 이제 접하고 있을 때요. 바다와 접하면 이 바닷물이 빠져나갈 때는 여기까지 나가지만 올라올 때는 여기까지 올라와요. 그러면은 바닷물이 빠져나가고 올라오는 곳, 여기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갯벌이라고 하는 거죠. 법적으로는 이걸 간석지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면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부분, 여기를 바다로 볼 것이냐, 토지로 볼 것이냐 있어서요. 우리 법에서는요, 바닷물이 들어오는 곳은 다 바다로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바다와 토지의 경계는요, 최대한으로 많이 올라왔을 때, 여기가 토지와 바다의 경계가 되겠죠. 그래서 최대 만조의 최대 만수위가 되는 산. 즉, 평균이 아닙니다. 최대 만조예요.
근데 바다와 인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요. 그 호수와 인접할 수도 있죠. 호수는 유지가 되고요. 하죠. 호수와 인접한다 이제 강하고 이제 접할 수도 있는 거죠.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강물이 최대한 올라왔을 때, 호수물이 최대한 올라왔을 때, 최대 만수위가 될 때, 이때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이제 평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는요, 이제 바다를 매립해가지고요, 토지를 만들려고 해요. 근데 아무리 매립해도 여기까지밖에 매립을 못했어요. 자, 그러면 이럴 때는 바닷물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제방을 쌓게 되겠죠. 이 제방에서 바다와 토지의 경계가 정해지는 경우예요. 그럼 이때도 최대의 만조위 해버리면요, 뭐 최대의 만조위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최대의 만조위라는 것이 오늘 다르고 내일 모레 또 다를 수 있죠. 정확성이 좀 떨어지죠.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명확하지 않는 이제 문제가 있긴 하죠. 근데 제방에서 나뉠 때는요, 이 바닷물은 절대 여기를 넘어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제방에 의해서, 여기는 정해진 기준선이 있죠. 그래서 제방에 의해서요, 토지와 바다가 구분되는 경우에는, 자, 여기를 기준으로 이제 바다와 토지의 경계를 정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를요, 이 제방의 바깥쪽 어깨라고 하고, 여기는 안쪽 어깨, 여기는 안쪽 하단부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바깥쪽 어깨가 토지와 바다의 경계가 된다고 하죠. 그럼 여기는 토지와 바다의 경계이기 때문에요, 소유권이 다르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바다를 뭐 개인이 소유하는 일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1, 2, 3번만 소유자가 달았을 때 소유권에 따라 정해진다는 거죠. 자, 경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경계를 등록하려면 지상 경계가 먼저 정해져야 되는데 그 지상 경계가 어떻게 정해지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경계와 관해서 그 다음 내용은요, 시험 문제가 나와요. 이 다음 내용도. 여기까지는 우리가 기초이론 강의 시간 했는데 그 다음 내용도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것은 아주 어렵진 않습니다. 자, 우리가 밑에 있는 1, 2, 3, 4, 5번 보시면 다 분할이라고 돼 있어요. 자, 분할. 자, 그러면 토지를 분할을 해요. 이 한 필지를 두 필지로 분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분할할 때 측량을 해야 되겠죠? 그럼 측량하려면은 지상 경계점이다. 이건 지상, 실제 토지의 경계가 되니까 지상 경계점이죠. 경계점 표지,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 같은 거, 말뚝 같은 거 설치하고 측량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분할을 할 때는요, 분할할 때 어떤 이유로 분할하든지 이건 외울 필요 없어요. 수식어가 어떤 것이 들어오든지 간에 분할할 때는요,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 측량할 수 있다 그러면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내용은 틀리게 나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근데 옳은 내용으로 그냥 한 지문이 끼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말 나오면 그냥 다 맞는 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분할할 때는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 측량할 수 있다. 그럼 다 맞는 말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네, 요거는 이제 기억하시고 그 다음 내용이 있어요. 그 아래 내용. 근데 만약에 분할을 할 때요. 분할할 때 아무렇게나 분할할 수 있습니다. 갑이 소유자일 때요. 갑이 아무렇게나 이렇게 분할할 수도 있고 이렇게 분할할 수도 있고 저렇게 분할할 수도 있어요. 이때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 이제 분할할 수가 있는데, 측량할 수 있는데, 만약 그게 건축물이 하나 있습니다. 건축물이 들어갔을 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때 건축물이라는 말이 없으면은요, 그냥 아무렇게나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 측량할 수 있다 그러면 다 맞는 말인데, 건축물이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요, 이때는 좀 이야기가 달라져요. 자, 건축물 있을 때요, 만약에 건축물인데 이것을 건축물을 걸치게 분할을 해버리면요, 이게 100번지였을 때 하나는 100번지, 하나는 100의 1번지가 됐을 때 건축물의 위치를 도대체 100번지에 있느냐, 100의 1번지에 있느냐 적을 수가 없게 되죠. 자, 그래서 건축물 있을 때는요,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분할은 못하는 게 원칙입니다.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를 못해요. 그러니까 피해서 분할하는 거예요. 피해서. 걸리게 분할하지 말고 피해서 분할하는데, 여기는 이제 예외가 있어요. 그 예외를 기억하셔야 돼요. 예외적으로요, 건축물을 걸리게 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 예외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예외가 네 가지가 있는데요. 자, 니은, 디귿, 리을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쭉 그어가지고요, 공익,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공익적인 필요가 있어요. 자, 걸리게 할 수밖에 없는, 걸리게 해야만 하는 공익적인 필요가 있으면요, 걸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요, 어떤 개인적인 이익이요, 사익.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익이니까 뭐, 매매를 한다든지, 갑이라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소유권 이전을 한다든지, 자, 이런 경우에는요, 원칙적으로 걸리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런데 공익적인 필요가 있으면 걸리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 보시면은 공공사업. 대표적인 공익사업 도시개발사업이죠. 대표적인 공법, 국토의계획 및 이용계획관법은요. 다 볼 필요 없이 그냥 공익이라고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럴 경우에는요, 걸리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요,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판결하고 공익 기억하시면 됩니다. 판결이 있는 경우라는 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기를요, 갑을병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어요. 공유를 하고 있는데 이걸
공유물을 분할하려고 합니다. 근데 만약 여기에 건축물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불법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철거를 해야 될 건축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할을 할 때요, 어차피 철거될 건축물이기 때문에 공유물 분할을 할 때 얘들이 이걸 피해서 꼭 분할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차피 철거될 건물이기 때문에 법원에서요, 이걸 피해서 분할하지 않고 어차피 철거될 건물이니까 야, 이거 갑 갖고, 이거 을 갖고, 이거 병 가져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어떻습니까? 법원의 판결에서 걸치게 하는 거죠. 이건 어차피 철거될 건물이기 때문에 법정지상권도 생기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이 없으니까 철거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니까 철거될 건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권리계 판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판결을 하게 되면 권리계 분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판결, 공익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럴 경우에는 권리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식어를 잘 봐야 돼요. 건축물이 나와가지고 걸리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해가지고 요런 수식어가 붙어가지고 걸리게 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린 말이 되는 거죠. 이럴 때는 걸리게 할 수 있으니까. 자, 마지막으로요. 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적에서의 이제 경계예요. 자,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 그러면은 네모 반듯반듯하게 이제 바둑판처럼 만드는 거죠. 지적 확정 측량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을 해가지고요. 자, 요렇게 만약에 도시개발 사업이 됐어요. 자, 그러면은 공사가 이제 이렇게 완료가 됐어요. 그런데 사업 계획도에는 어떻게 생겼었냐면요. 사업 계획도에는 이런 식으로 하도록 돼 있었어요. 근데 공사가 완료됐더니 본 모습, 완료된 모습이 이렇게 됐다는 거죠. 계획도는 이렇게 생겼지만 이런 식으로 완료가 됐으면요. 완료된 현황대로 등록을 해야 되겠죠. 이게 현재 사실 상태니까 계획도대로 등록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결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사업 계획도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은 사업자가 실수를 했을 수도 있죠. 잘못했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공사가 완료되는 현황대로 결정을 하되 사업 계획도가 이렇게 다를 경우에는요,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미리 그 사업 시행자에게 통지는 한번 해줘라 이거예요. 통지는. 그래서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하되 미리 통지는 해라. 계획도와 다르게 됐을 때는. 자, 요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경계관에서는요, 시험 문제 나올 내용들이 다 했고, 밑에 이제 관련 판례가 하나 있는데요. 자, 요것은요, 뒤의 내용을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만이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심화 강의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또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지는 않아요. 이 판례가. 혹시나 해서 집어넣은 것이니까 일단 넘어가시고요. 그럼 여기까지 하게 되면 경계관은 내용을 모두 마쳤어요. 경계관은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27회 때 나오는 것인데, 이제 4번 문제 있었는데, 우리가 오늘 나눠드린 것 중에.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경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요, 지상경계 결정 기준인데 그 이외에도요, 여러 가지를 혼합해서 나와요. 자, 먼저 보죠. 1번. 토지의 지상경계는 두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맞죠? 아무 이상이 없죠. 밑에서부터 보죠, 이제. 자, 공유수면 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합니다. 제방을 토지로 편입하여가지고 이제 토지와 바다의 경계를 정해요. 그러면은 지상 경계는 이 제방의 바깥쪽 어깨 부분이라고 했죠? 맞죠. 자, 4번 보시면요. 매매 등을 위해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여기 건축물이 있다는 말은 없죠? 그러면은 어떤 이유로 분할하든지 간에 분할할 때는 경계점에,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이런 말 나오면 다 맞는 말이라고 했어요. 근데 3번을 보니까요.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 건축물이 나왔죠, 이제. 건축물을 걸리게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어요. 다만 예외가 있었죠. 판결이나 공익적인 필요가 있으면 걸리게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판결이 있을 경우에는 걸리게 할 수도 있다. 그러하자자다. 그것도 맞는 내용이죠. 근데 2번 보시면 토지가 해면 수면에 접합니다. 그러면 토지와 바다의 경계는 평균 해수면이 아니라 최대 만조의 최대 만수가 되는 선이 되는 것이죠. 바다가 되는 경우, 해면 수면에 접하는 경우. 그러니까 2번이 틀린 거죠. 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용만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요, 사실은 뭐 지적보면 굉장히 어렵지 않은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면적도 하나죠. 2장에 있는 토지의 등록 방법에서 지번, 지목, 경계, 면적 네 가지를 다 합니다. 자, 면적을 보죠. 자, 면적은요, 자, 의부터 보시면요, 우리가 면적을 할 때요, 우리가 여의도의 면적은 얼마냐, 서울시의 면적은 어디냐, 얼마냐, 또 뭐, 우리 한반도의 면적은 어떻게 되냐. 그 면적을 의미할 때는요. 자, 면적을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이제 면적을 등록하는데 그 면적은요. 수평면상의 넓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서 어떤 토지를 봤을 때요. 요렇게 생겼다고 해보죠. 이 토지가 요렇게 생겼다고 해보죠.
왜냐면 우리가 지표면의 면적을 등록한다라고 해보죠. 지표면 면적. 지표면 면적을 등록할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면적을 계속 측정을 해요? 등록을 했다고 해서 삽질 한번 하면 바뀌어버리는 거죠. 하루에도 수도 없이 었으니까 면적은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면적을 측정할 수도 없고 등록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표면 면적은 등록할 수도 없고 의미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면적을 등록할 때 여의도의 면적이 얼마냐, 한반도의 면적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는 아무리 삽질해도 변하지 않는 요 면적이요. 수평면상의 넓이요. 해수면과의 수평면상의 넓이는 아무리 삽질해도 바뀌지가 않죠. 그래서 그 수평면상의 넓이를 등록합니다. 한반도의 면적은 한반도의 수평면상의 넓이에요. 그리고 면적의 등록 단위는 과거에는 평단위를 사용했지만 지금 제곱미터를 사용해요. 한 평은 3.3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면적은요, 면적은 이제 면적을 측량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면적은 자, 면적 측정의 대상, 측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면적 측정의 대상에 가지고요. 면적의 이동이 발생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면적을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쩔 때는 면적 측정을 하고 어떨 경우에는 면적 측정을 할 필요가 없느냐와 관련돼 가지고요. 밑에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뒤에서 공부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우리가 뒤의 내용을 공부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내용이니까요. 지금은 넘어갑니다. 그래서 한 심화강의 정도 되면은 이제 뒤의 내용까지 다 완전히 이해했으면은 이걸 봐도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때 한번 정리만 하면 되고 지금 안 해도 뒤에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내용이니까 이걸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 이 면적을 어떻게 측정하느냐라는 거죠. 수평면상의 넓이를. 땅을 파가지고 평평하게 만든 다음에 면적을 측정한다. 이거 불가능한 것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측정하냐면요. 자, 요 면적을요. 이 토지가요.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생겼지만 위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생겼다고 해보죠. 위에서 봤을 때. 그러면 평면이에요. 위에서 보니까 평면으로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요. 우리가 요 토지를 경계를 등록해서 도면에 등록을 했잖아요. 이 도면이 평면도죠. 도면이 평면도예요. 자, 그러면 이 도면에 옮길 때 축척을 500분의 1로 만약에 줄였다고 해보죠. 그럼 여기 1cm는 여기는 5m가 되겠죠. 1cm는 500cm니까 1cm는 이제 5m가 되겠죠. 그래서 도면에서 평면도를 올렸는데 도면에서 여기가 3cm가 나왔어요. 그러면 실제 여기 토지의 면적은 얼마라는 거예요? 3, 5, 15m라는 걸 의미하겠죠. 여기가 4cm가 나왔으면 4cm가 나왔으면 실제로는 여기는 20m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실제 토지의 면적은 15, 20 곱하면은 300제곱미터가 되겠죠. 수평면상의 넓이가. 근데 이렇게 구하면 될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렇게 정사각형, 직사각형 뭐 이렇게 생긴 토지는 거의 없어요. 실제 토지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도면에 등록할 때 직선으로 등록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어요. 도면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 토지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고 해보죠. 이걸 어떻게 면적을 측정해요? 이거 센티미터 구해봤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구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면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면적을 어떻게 구하냐면요. 이게 평면도죠. 그러니까 평면도니까 수평면상의 넓이를 도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면적 측정은요, 직접 나가서 측정하는 게 아니에요. 경계는 직접 나가서 측량을 하지만은요, 면적은요, 사무실에서 도면 위에서, 이게 평면도니까 수평면상의 넓이를요, 도면 위에서 측정을 합니다. 도면 위에서 어떻게 측정하냐면요, 요런 기계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책에도 있지만, 저 기계가 있어서 밑에 바퀴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요,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쭉 따라와가지고 선을 따라 움직여가지고 여기 다시 딱 오면요, 면적이 뿅 하고 나오는 기계가 있어요. 전자적인 방법으로 면적을 측정하는 기계다. 그래서 이것을 전자면적 측정기라고 합니다. 이 전자면적 측정기로 면적을 측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자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이걸 다룰 줄 아는 전문가가 이걸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측량이라고 합니다. 전문가가 측정을 해요. 자, 그러면은 전자면적 측정기로요, 면적을 측정합니다. 그러면 전자면적 측정기로 면적을 측정하려면 뭐부터 만들어져야 돼요? 도면부터 만들어져야 되겠죠. 도면에서 측량하니까. 그러면 도면이 평면도잖아요. 그러면 이런 평면도를 만드는 측량을요, 평판 측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평판 측량을 했다는 것은요, 도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요새는 노트북 가지고 측량을 합니다. 그래서 전자평판 측량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평판 측량에서 도면을 만든 다음에 도면 위에서 전자면적 측정기로 면적을 측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전자면적 측정기로 측정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자, 선이 또 두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을 따라 움직이는데 선이 두께를 가지고 있으니까 항상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오전에 측량했을 때, 오후에 측량했을 때와 항상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A가 측량했을 때와 B가 측량했을 때와 또 다르게 나와요. 항상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밀도가 좀 떨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요. 그래서 땅값이 싼 지역에서는 오차가 발생해봤자 그렇게 큰 오차는 아닐 테니까요. 그죠? 무시해도 된다라고 해가지고 오차는 그러니까 두 번 측정해서 평균값을 등록을 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땅값이 비싼 도심 지역 같은 경우는 습니까? 한 평에 몇 억씩 하고 있는데요. 오차가 조금만 생겨도 몇 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도심 지역, 땅값이 비싼 지역에서는요. 이 경계점들 있죠. 경계점을요. 수학적인 좌표로 등록을 합니다. 이것까지 구해요. 수학적인 좌표. 측량하는 때, 이게 등록할 때요. 좌표값까지 구합니다. 그래서 이런 좌표들을 전부 다 구해요. 그래서 좌표들을 등록해 놓은 장부를 경계점 좌표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토지들은요, 경계점 좌표가 구해져 있는 토지들이 있어요. 전국의 모든 토지가 등록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일정한 토지, 특히 땅값이 비싼 토지, 한 10% 정도 돼요. 그런 토지들은 측량을 하면서요, 좌표값까지 구합니다. 그러면 좌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좌표를 대입해서 면적을 측정을 해요. 좌표 값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누가 측정하든 언제 측정하든지 항상 동일한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오차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좌표가 이제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면적을 정확하게 측정, 그래서 경계를 정확하게 등록함으로써 면적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요. 일정한 토지는 좌표 값도 구합니다. 이게 토지의 좌표에 갖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이렇게 좌표가 등록되는 토지, 즉 좌표가 있는 토지는요. 좌표로 면적을 측정합니다. 좌표로 면적을 측정하기 위해서는요, 그 토지들은 경계점 좌표를 구해야 되겠죠. 경계점 좌표를 구해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이제 등록된 토지는요, 좌표를 가지고 면적을 측정합니다. 그러면 측량을 할 때요, 이렇게 평면도를 만드는 측량이 아니라 좌표를 구하는 측량 방법을 해야 되겠죠. 좌표를 구하는 측량 방법을, 좌표는 이제 경도와 위도에 의해서 측정을 하게 되는데, 구하게 되죠. 경도와 위도를 구하는 최초의 기계가 있었어요. 그 기계 이름을 경위의라고 합니다. 의자는 기계를 나타내는 한자예요. 그래서 이 최초의 좌표, 경도와 위도를 구하는 기계 이름을 경위의라고 했고요. 그 경위의라는 기계 이름을 따가지고 좌표를 구하는 측량을 경위의 측량이라고 합니다. 그럼 경위의 측량을 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좌표를 구했다는 것이고, 좌표가 구해졌으면 언제나 좌표로 면적을 측정합니다. 그러면 경계점 좌표 높이에 이렇게 좌표가 구해져 있는 토지 같은 경우는 절대 전자 면적적으로 측량을 해서는 안 되겠죠. 이거 하지 말라고 일부러 좌표를 구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전자 면적적으로 측량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면적을요, 측정을 했어요. 측정을 했습니다. 면적 측정은요, 어디까지 우리가 기계가 어디까지 측량을 하냐면요, 소수점 셋째짜리까지 나옵니다. 소수점 셋째짜리까지. 그러니까 좌표를 가지고 측량을 하는 경우에도 소수점 셋째짜리까지 구합니다. 자, 그러면 소수점 셋째짜리 구한 다음에 그 소수점 셋째짜리까지 면적을 그대로 다 등록하느냐? 그렇지 않고요, 반올림을 해서 등록을 해요. 그래서 1의 자리까지만 등록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반올림을 해서 1의 자리까지 등록을 해요.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표가 있죠. 표가 있어요. 이제 면적 결정의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끝수 처리라고 하는 것은 반올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 구한 대로 그대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반올림을 해서 등록을 해요. 그러니까 뒤에 숫자들 이제 반올림, 끝수 처리를 해서요. 원칙적으로요. 1의 자리까지 등록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최소 단위가 이제 등록 단위가 1제곱미터, 제곱미터 단위로 등록을 한다는 거죠. 근데 땅값이 비싼 지역은 어떻습니까? 1제곱미터가 몇 천만 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땅값이 아주 비싼 지역들은요, 0.1제곱미터까지, 그 제곱미터의 한 자리까지, 즉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하는 지역이 있어요. 먼저 이 두 지역을 먼저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구별하려면요, 어떤 지역은 0.1까지고, 여기 어떤 지역은 1제곱미터까지만 등록하느냐. 자, 이것은요, 밑에 보시면 거기에 축척의 종류가 나오죠. 자, 축척의 종류도 시험 문제가 몇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축척의 종류를 보죠.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지적공부를 처음에 만들 때요. 아쉽게도 우리 손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제 때 만들어져요. 일제 때 일본 애들이 축척을요, 기본적으로 얼마짜리를 사용했냐면요, 1200분의 1짜리를 사용을 했어요. 1200분의 1. 그래서 그 당시는 대부분이 다 시골이었겠죠. 일제 때니까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농촌이 대부분이었으니까 농어촌 지역을요, 1200분의 1로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축척을 했습니다. 근데 농어촌이 대부분이었지만 도시도 그때도 있었겠죠. 도시는 땅값이 비싸니까 좀 더 확대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확대를 해서 2배를 확대를 해요. 2배를 확대하니까 얼마가 돼요? 600분의 1. 그러니까 도시는 600분의 1, 시골은 1200분의 1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시골 지역이라고 하더라도요, 보통 이제 사람이 살고 있는 건 1200분의 1인데, 사람이 잘 안 사는 곳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들은 땅값이 싸죠. 땅값이 싸다는 건 그만큼 토지가 넓어요. 그러니까 2배로 더 축소를 합니다. 그럼 2배로 축소하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2,400분의 1이 되겠죠, 거기는. 근데 2배로 축소한 지역도 있는가 하면은 어떤 지역은 사람이 아예 안 사는 지역도 있어요. 산속 깊은 곳 사람이 안 사잖아요. 그러면 거기는요, 뭐, 임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소유하는 사람이 뭐 10,000평, 20,000평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도시는 100평만 소유해도 어마어마한 부자지만요, 시골을 100평 소유한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사람이 안 사는 지역은요, 5배로 축소를 시켜버려요. 5배로 축소를 해버리니까 얼마가 돼요? 6,000분의 1. 근데 여기에 사람이 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걸 2배로 확대합니다. 2배로 확대하니까 얼마가 돼요? 3,000분의 1. 자, 그래서 일제 때는요, 5개의 축척을 사용을 했어요. 자, 그런데 5개 이렇게 축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시골은 1200분의 1, 도시는 600분의 1인데 나중에 반올림하려고 했더니요, 면적 측정했을 때 소수점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600분의 1, 1200분의 1. 자, 그러니까 우리 손으로 이제 현대에 들어와 가지고요, 도시개발 사업을 하죠. 농촌 같은 건 농어촌 정비 사업을 하죠. 자, 그럼 다시 도면을 만들어요. 다시 도면을 만드는 과정에서 소수점이 적게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한 것은요, 600분의 1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500분의 1짜리를 만듭니다. 500분의 1. 그럼 소수점이 적게 나올 테니까. 그러면 농어촌 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요, 거기도 어떻습니까? 바둑판처럼 만들면서요, 소수점 적게 나오도록 이제 만드는데, 여기는 농촌이니까 500분의 1까지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소수점 적게 나오도록요, 1000분의 1을 사용해요. 자,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축척의 종류가 7개가 된 거죠. 7개가. 그러면 축척의 종류가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이걸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1200분의 1 기준점으로 삼으면 되겠죠. 그래서 위로 3개, 아래로 3개. 2배 확대, 2배 축소, 5배 축소, 2배 확대. 그 다음에 1200분의 1, 1000분의 1, 600분의 1, 500분의 1. 그러면 위에 3개, 밑에 3개 가지고요, 축척의 종류를 알 수 있죠. 그럼 지적도는요, 이걸 다 사용을 합니다. 다 사용을 해요. 7개 축적을 다 사용하는데, 임야도는 사람이 거의 안 살잖아요. 임야도는요, 3,000분의 6,000분의 1 둘만 사용해요. 그러니까 밑에 보시면 임야도는 3,000분의 6,000분의 1 둘만 사용하고요. 지적도는요, 7가지를 다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요, 이제 땅값이 제일 비싼 지역은 어디가 되겠어요? 여기가 되겠죠. 축척이 크면 클수록 비싼 지역이 되겠죠. 그러니까 500분의 1, 600분의 1이 도심 지역이 될 거 아니에요. 도심 지역이 되겠죠. 자, 그래서 600분의 1 지역은요, 도심 지역이니까 0.1까지 등록을 합니다. 0.1까지. 자, 그 다음에, 자, 도면을요, 1200분의 1이나 600분의 1을 다시 도시개발 사업 등을 하면서 씁니까? 다시 도면을 만들면서 500분의 1을 한다고 했죠. 그러면 그때요, 다시 도면을 만드는 과정에서 좌표값까지 구해요. 그러니까 500분의 1 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들은요, 다 경계점 좌표 등록된 지역이에요. 그런데 500분의 1이 아닌 지역에서도요, 경계점, 다시 도면을 만드는 과정에서 경계점 좌표를 구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1000분의 1이라고 하더라도 경계점 좌표를 구한 지역은요, 정밀하게 측정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축척과 상관없이 경계점 좌표 높에 등록된 지역들은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니까 0.1까지 구합니다. 물론 500분의 1은요, 당연히 경계점 좌표 높에 등록돼 있고요. 500분의 1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경계점 좌표 높에 등록된 지역은 다 0.1까지 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축척과 상관없이 경계점 좌표 높에 등록된 지역 또는 경계점 좌표 등록에 등록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이제 600분의 1 지역은 0.1까지 구한다는 거죠. 그럼 두 지역은 0.1, 나머지는 1의 자리까지만 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끝수 처리하는 반올림하는 방법을 보죠. 자, 밑에 내용을 먼저 보죠. 그러니까 반올림은 어렸을 때 많이 했으니까 쉽게 이제 알 수가 있을 텐데요. 반올림하는 방법을 보죠. 근데 반올림이요, 조금 이제 다른 거예요. 자, 만약에 어떤 토지 두 필지가 있는데요. 두 필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필지를요, 면적을 측정했더니요, 23.5가 나왔어요. 자, 이 필지를 면적을 측정했더니요, 여기는 24.5가 나왔어요. 정밀하게 다 측정을 했더니 여기까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필지하고 이 필지를요, 만약에 1의 자리까지 등록하면 반올림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5, 1이면 올리고 4, 9면 버리고, 근데 딱 5로 떨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4, 4, 5입이죠. 4, 4, 5입을 해서 이것은 24로 등록을 할 것이고요. 이것은 25로 등록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자,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의 합계는 어떻습니까? 49가 생기죠. 그런데 실제 토지의 면적의 합계는 얼마가 돼요? 48. 오차가 생기죠.
그러면 우리가 반올림을 할 때 우리가 0에서 1까지 해가지고 0.5가 정중앙이 되죠. 0.5 미만이면 습니까? 버리잖아요. 0.5를 초과하면 올리는데 0.5로 딱 떨어졌다는 건 정중앙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중앙에 있으면 올릴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데 우리는 수학적으로 올리기로 약속을 했을 뿐인 거예요. 그러면 밑에 있는 건 버리고 위로 초과하는 걸 올리다 보면 이게 쌤쌤이 돼가지고 오차가 줄어들 텐데 0.5로 딱 떨어졌을 때요. 자, 이것을 무조건 올려버리니까 그만큼 오차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토지의 면적의 합계보다 습니까? 지적 공부에 등록된 면적의 합계가 훨씬 커져버리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오차, 0.5로 딱 떨어졌을 때 이 오차도 줄이기 위해서요. 수학보다도 더 정확한 반올림을 합니다. 수학에서는 무조건 올렸지만요. 이것도 반은 올리고 반은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차를 없애겠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0.5에 있어서 어떨 때는 올리고 어떨 때는 버리느냐에 있어서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숫자, 1의 자리죠. 이 끝자리, 1의 자리를 봅니다. 구하고자 하는 숫자. 그러니까 5 앞자리를 보는 거죠. 그래서 13579면 올려요. 0, 2, 4, 6, 8이면 버리겠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23.5는요, 구하고자 하는 숫자 3이 홀수죠. 그러니까 이건 올려요. 근데 5 앞에 있는 24.5는 이게 짝수잖아요. 짝수니까 이건 버려요. 버리니까 어떻습니까? 24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실제 토지의 면적의 합계하고요. 지적 공부에 등록된 면적의 합계가 오차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하는지는 아시겠죠? 이렇게. 이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0.5를 초과하면 당연히 올리고요. 0.5 미만이면 당연히 버리는데 0.5로 딱 떨어져 버렸다는 거죠. 5, 1이면 오른쪽에 있으니까 올리고요. 4, 9면 왼쪽에 있으니까 버립니다. 5로 딱 떨어졌을 때는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그러니까 1의 자리죠. 5 바로 앞자리를 보면 되겠죠. 홀수면 올리고 짝수면 버린다는 거죠. 0이다. 그래서요. 오차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최소 단위가 1제곱미터이기 때문에 1제곱미터 미만, 그래서 0.4가 나왔어요. 반올림 해버리면 0이 돼버리잖아요. 토지가 있는데 0으로 등록할 수는 없죠. 자, 그러니까 여기는 최소 단위가 1이기 때문에요. 1제곱미터 미만은 다 1제곱미터로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0.1까지 등록한다고 했어요. 0.1까지 등록하니까 등록하는 방법은 동일해요. 자릿수만 0.1에 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넣습니까? 0.1까지 구하니까요. 0.0으로 초과하면 올리고 0.05 미만이면 버리고 0.0으로 딱 떨어졌을 때는 이제 소점 첫째 자리를 봐야 되겠죠. 구하고자 하는 숫자. 자, 홀수면 올리고 0이나 짝수면 버려요. 여기는 최소 단위가 0.1이기 때문에요. 0.4가 나오면 그냥 0.4로 등록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0.1 미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0.04가 나왔어요. 그럼 이거 버려버리면 안 되는 거죠. 토지가 있는데 버리면 안 되고 최소 단위가 0.1이기 때문에 이때는 0.1로 등록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방금 했던 우리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던 반올림하고 동일한데 다만 0.5로 딱 떨어져 정중앙일 때 이걸 다시 또 반올림을 한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밑에 예시가 있으니까요. 결정 예를 통해서 한번 보죠. 결정 예를. 자, 그러면 보죠. 먼저 여기서부터 보죠. 그러니까 1까지 등록하는 데를 보죠. 그러면 1까지니까 여기까지 등록을 하죠. 그럼 어떻습니까? 1의 자리까지 등록하는 뒤였으면 0.4니까 버려야 되겠죠. 우리가 일반적인 반올림 동일하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넣었으면 1까지 등록하는데 6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올려야 되겠죠. 여기까지 등록하는 데였습니까? 4, 9면은 5보다 작죠? 그냥 버려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5, 1이면은 5보다 크죠? 이때는 5, 1이에요. 5가 아니라 5, 1이니까 이게는 앞에 숫자 볼 필요가 없어요. 5, 1은 오른쪽이냐 무조건 올리는 겁니다. 근데 요 경우는 어떻습니까? 5로 딱 떨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때 이제 숫자를 봐야 되겠죠. 짝수니까 버리는 거죠. 여기 넣습니까? 5로 떨어졌는데 홀수이니까 올리고요. 최소 단위가 0.1이기 때문에 1 미만은 다 그러니까 1 미만은 1로 하고요. 그럼 여기도 보죠, 이제. 여기는 0.1까지죠. 그럼 여기서 끊어야 되겠죠. 어디서 끊어요? 여기서 끊겠죠. 소점 첫째 자리를 끝 다음에 4니까 버려야 되고요. 여기서 끊었는데 6이니까 올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끊었는데 4, 9니까 5보다 작죠? 버려야 되겠죠. 여기 넣었습니까? 5, 1이니까 당연히 올려야 될 것이고요. 근데 여기서 넣었습니까? 5로 또 딱 떨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숫자를 봐야 되겠죠. 구하고자 하는 숫자. 짝수니까 버리고. 여기 넣었습니까? 5인데 홀수니까 올리고. 최소 단위가 0.1이니까 0.1 미만은 다 0.1로 하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오니까 이제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실제 시험 문제도 이런 게 나온 게 있어요. 자, 면적은 다 했고요. 자, 마지막 5번 문제를 한번 보죠. 실제로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에 등록된다고 했어요. 경계점 좌표 등록에 등록됐으니까 0.1까지 구해야 되겠죠.
0.1까지 구합니다. 측정값이요. 1029.551이래요. 그럼 여기까지 구해야 되겠죠. 여기까지 구하는 데였습니까? 뒤에 끝수가 있으니까 반올림을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 넣었습니까? 앞에 숫자를 볼 필요 없죠. 51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숫자 볼 필요 없이 무조건 올려야 되겠죠. 여기가 만약에 4가 됐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올리는 거예요. 51이니까. 그러니까 올리니까 어떻습니까? 1029.6이 되는 거죠. 일반적인 반올림하고 똑같은데 5로 딱 떨어졌을 때만 좀 차이가 난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요. 여기까지 하게 되면은 이제 2장에 있는 토지를 이제 지적공부에 이제 등록하는 방법에서 지번, 지목, 경계, 면제. 자,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은요. 모두 다뤘어요. 모두 다뤘으니까 여기서 보통 한 서너 문제가 나오니까 이 정도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다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은 이제 3장 지적공부, 그 다음에 그 이외에 4장 이렇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죠. 수고하셨습니다.